2025 리딩 코리아가 올해도 12권의 책으로 여러분께 환희와 우연과 운명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책 읽는 대한민국을 위한 독서 캠페인 2025 리딩 코리아 함께 있는 충북 2부를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1부를 보신 분들은 오늘 2부를 손꼽아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1부에서 나눴던 재미있는 책 이야기 4편 잊지 못하고요. 오늘도 역시 재미있는 4편의 책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1년에 12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권씩은 꼭 좀 읽어보세요 하는 의미로 12권을 추천했는데 그중에 또 좋은 책을 추천해 주신 우리 정재승 교수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수님에 대해서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이분은 책도 정말 많이 읽는 다독가시고요. 연구하시죠.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시죠. 그리고 세미나나 뭐 심포지엄 이런 데 자주 참여하시죠. 정재승 AI 설이 있습니다. 네. 한 대여섯 명 정도가 네.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그러니까요. 있고요. 네, 저는 먹을 때만 참석하고요. 언제 그 많은 일을 다 하세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네. 좀 드러나는 일이 좀 있다 보니까 많이 그렇게 느끼시는 건데,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일하고 놀이 쉬는 거 경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도 그냥 놀이처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부러 짬내서 놀려고 하다 보니 또 일도 미리 좀 열심히 해놓기도 하고, 그래서 좀 조금 시간 쪼개 쓰고 사는 편인데, 네. 이런 숙제가 이제 오면 네. 날 잡아서 이렇게 편하게 뒹굴뒹굴하면서 읽잖아요. 사실 이 올해의 책은 저한테도 굉장히 큰 휴식입니다. 네. 올해 어떤 책을 소개해 주셨는지 2권 알려주시죠. 네, 저는 불안 세대와 한국인의 기원 이 두 책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일부에서 보신 분들 저는 바로 구입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럼요. 네, 예. 불안 세대는 지금 10대가 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디지털 문화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를, 또 한국인의 기원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이 한반도에서 이렇게 정착하게 됐는지 그 뿌리를 찾아 떠나는 과학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2권의 과학 책을 통해서 아마 미래 세대와 또 우리 윗세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분은 취미로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 더러 계시겠지만 직업적으로 책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도서평론가 이권우 선생님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 500번쯤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1년에 책을 몇 권이나 읽으세요? 안 쉬어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아니 적게 읽으면 쉬겠지만 많이 읽으면 쉴 필요가 없거든요. 네. 아니 뭐 일과 놀이가 통일된 분이 또 계신데 뭐 저 정도야 뭐. 이렇게 많이 읽으신 분이 추천하신 책이니 뭐 틀림없겠죠. 어떤 책 추천하셨죠? 예, 저는 인공지능 나의 읽기 쓰기를 어떻게 바꿀까. 그다음에 화가양이 다리 위에 조선인이 있었네. 그리고 찬란한 멸종. 이렇게 3권 추천드렸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얘기도 기대하겠습니다. 박혜진 선생님이 하시는 문학 평론은 무언가 다릅니다. 박혜진 선생님이 만들어내시는 편집자로서 만들어내시는 책도 무언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 다른 점이 우리나라 문학에는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박혜진 선생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네, 어떻게 제 소개가 마음에 드셨습니까? 너무 가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도 정말 책을 많이 읽으시죠? 저 책 많이 읽어요. 또 그 회사에서 교정 볼 때도 많이 읽고 또 글 써야 되니까 비평할 때도 많이 읽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한 달에 책 몇 권이나 읽냐. 사실 저도 알 수가 없는데 그게 저는 진짜 독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독서, 가짜 독서 구분할 수는 없는데 그건 저한테 노동이라서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주는 게 있죠. 월급을 주고요. 그리고 좋은 책을 세상에 선보이는 보람, 성취 같은 것도 주기는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좋은 책을 읽었을 때는 이렇게 좋은 수목원 사이에 이렇게 산책하는 것처럼 뭔가 휴식을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글쎄요, 저는 이렇게 지식의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지식도 책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떤 책을 느끼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지식은 그 느끼는 독서의 부분 집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번에 책 읽으면서 그냥
진짜 독서, 네, 일하는 독서, 노동으로 독서의 독서가 아니라 그냥 느끼는 독서를 한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선생님이 그렇게 잘 느꼈던 책 두 권을 올해도 추천해 주셨죠? 네, 그 김숨 작가의 무지개 눈 그리고 김기태 작가의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입니다. 그 책이 이렇게 종이책 좋아하는데요. 시각 중심 매체예요. 이렇게 보이는 어떤 그 감각을 가지고 있을 때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감각에서 소외됐었던 분들에게도 좀 이렇게 그 작가가 그래서 인터뷰했던 분들에게 직접 읽어주고 하는 그 과정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 이 책이 조금 더 사랑을 받으면 오디오북도 만들어지고, 네, 점자 도서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다면 이 책의 내용과 그다음에 그 쓰임이 좀 일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무지개 눈은 이금희 아나운서가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니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제가 얼마든지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섭외까지. 그렇게 또 쓰임새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나라의 작가는 많으실 거예요. 시인도 많으실 겁니다. 북튜버도 많으시겠죠. 하지만 이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분은 제가 알기에 이분밖에 없습니다. 김겨울 작가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겨울입니다. 네. 1인 3역에다가 이제 아직 대학원 공부가 다 끝나지 않으셔서 1인 4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와,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세요? 제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6명 정도의 인공지능으로 저를 만들어서 네, 어떻게 잘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좀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은 대학원에서 논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독서를 대학원 들어오기 전만큼은 못해요. 워낙 저도 평소에 책을 아주 많이 읽는 사람이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책을 읽을 시간 자체가 많이 없어서요.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책들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저에게도 그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쉼의 시간이 됐었습니다. 네. 김겨울 작가님이 올해 소개해 주실 책은 3권이죠? 네, 세 권입니다. 일단 인류세에서 죽음을 배우다라는 로이스 클랜턴의 책이고요. 그리고 세계는 이렇게 바뀐다라는 다뇨 작가의 소설, 그리고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클레어 키건의 소설입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희성이라는 희귀성이라는 말 가끔 들으시잖아요. 우리나라에 몇 분 안 계세요. 이런 성씨를 가진 분 그런 것처럼 희 직업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대한민국 고등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철학교사가 30명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 귀한 분을 여러분이 만나시겠습니다. 철학 박사이기도 하신 안광복 선생님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광복입니다. 선생님이야말로 책과 청소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저한테도 독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등학교 교사한테 수업이라는 거는 매 시간 시험에 드는 일이에요. 정말 학생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잘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가 마음을 다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독서라는 건 사실 마음을 튜닝하는 작업이에요. 수업 끝나고 나서 참 대단한 학생들이군 일을 악물고 내려와서 30분 동안 책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을 다독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할 두 권도 저는 임상에서 철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상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지 그리고 마음에 휴양을 줄 수 있는지 여기에 관점을 두고 책 두 권을 골랐습니다. 한 권 한 권 제목부터 소개해 주시면요. 이진민 선생님의 12달 철학 상담소라는 책이고요. 또 하나는 위대한 사람들, 우리가 그 지혜를 주는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담은 위대한 대화라는 김지수 작가님의 인터뷰집입니다.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책 중에 뭘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 그 고민을 저희가 덜어드립니다. 바로 리딩 코리아 함께 있는 충북에서 말이죠. 12권의 책 소개합니다. 자, 12권의 책만 읽어도 올 한 해 아주 마음이 뿌듯할 것 같은데요. 근데 왜 독서율은 점점 낮아지는 것 같죠, 이건우 선생님? 예, 기본적으로는 노동 시간이 좀 길다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예.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미디어의 발전이죠. 지금 불안 세대에서 봤지만 아이들만 지금 스마트폰이 문제가 아니라 어른도 문제여서요. 아무래도 남는 시간을 뭘로 활용하냐 해서
예, 그런 디지털 쪽으로 많이 가고 있으니까요. 예, 좀 종이책을 읽는 그런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지하철을 타보면 99.99999%가 다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죠. 책 읽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스마트폰 대신 책을 좀 들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선생님이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책은요. 네, 그 김성우 선생이 쓴 책인데요. 인공지능은 나의 읽기 쓰기를 어떻게 바꿀까? 사실 뭐 챗GPT 써보신 분들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에 물론 무료 버전이기도 하고 마침 저한테 그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도서관의 미래를 이렇게 좀 예측하는 글을 써봐라 그래서 챗GPT하고 대화하는 거를 제가 한번 써봤었어요. 무료 버전이긴 하지만 근데 제가 처음에 딱 놀란 게 뭐냐면 전 대학에서 글쓰기 강의를 해봐서 아는데 인공지능이 뱉어놓은 글이 대학교 3학년 글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엄청난 일이다 일단.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가 환상이라고 하잖아요. 거짓말도 그럴싸하게 하고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국어를 말하다니 한국어를 이렇게 글로 정확하게 비문 없이 쓰다니 하는 거요. 가장 충격적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검색창에서 검색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걸 찾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초기 버전의 무료 버전임에도 제가 미처 찾지 못했던 자료를 인용해서 글을 써냈어요. 그때 굉장히 효율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유료 버전 또 구글에서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읽고 쓰기에 관심이 있고 특히 읽고 쓰기를 가르치는 분들은 이 인공지능의 출현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터러시라는 그런 관점에서 쓰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번역으로 이제 문해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문해력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한자를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죠. 심심한 사과를 드리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왜 사과를 왜 심심하게 하냐? 이게 한자를 몰라서 그렇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근데 김성호 박사가 말하는 리터러시는 그래서 문해력은 그런 걸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리터러시라고 하자. 그래서 아주 많은 걸 거쳐서 습득된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한자나 한문을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 보고 문해력이 없다고 하잖아요. 리터러시 능력은 뭐냐면 그런 사람과도 대화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심심한 사과라는 게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네가 왜 못 알아고 하지 말고 깊이 사과드립니다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생활의 환경이라든지 그 학력 수준에 따라서 못 알아듣는 분들을 낮추는 게 아니라 그분도 알아듣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리터러시 능력이 되는 거죠. 특히 문해력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문자 중심인데 리터러시라고 할 때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한테 주어지는 걸 이제 프롬프트 리터러시가 되는 거죠. 인공지능에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걸 프롬프트라고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우리가 내가 질문을 던지면 답이 나오는데 그러면 전통적인 읽기와 쓰기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고 앞으로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리터러시 능력을 키워야 되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재미있는 거는 본인이 그걸 인공지능을 통해서 글을 썼어요. 글을 쓰고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지금의 인공지능이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다만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 공동체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책입니다. 김겨울 작가님 조금 기다리시면 AI가 논문 써줄 것 같은데요. 한 6개월만 기다려 볼까요? 어떻게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 사실 제가 이 응용 언어학자인 김성우 저자의 책을 추천을 한 적이 있었죠.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라는 책이었고 그 책에서 문해력이라는 주제로 아주 깊게 두 저자가 엄기호 저자와 김성우 저자가 논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김성우 작가의 책을 쭉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어떤 일관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김성우 저자는 일관된 질문을 던져요. 이를테면 그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이 문해력을 우리가 보통 사용하기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뭐 요즘 애들이 어떻다 이런 식의 좀 탓을 하는 도구로 쓰게 될 때가 많은데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된다. 누구의 문해력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한 문해력인가라는 질문을 그때 당시에 던졌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김성우 저자가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본인이 쓴 책을 평소에는 이제 본인의 어머님이 읽기 좀 힘들어 하셨는데 그 본인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 김성우 저자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 책을 너무너무 쉽게 빠르게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런 문해력은 뭐냐. 본인이 알고 친숙한 이야기와 친숙한 언어가 나오니까 너무나 훌륭한 문해력을 발휘하더라는 거죠. 결국은 문해력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한 문해력이냐, 의사소통, 공동체의 의사소통을 위한 문해력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단순한 그런 언어 능력에서 이야기가 그치면 안 된다라는 관점으로 그때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책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누구의 인공지능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한 인공지능인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도 이번에 김성우 저자가 답변하는 것은 그럼 누구의 인공지능인가? 인공지능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 그 회사들이 실제로는 아주 많은 지구의 자원과 또 인적 자원, 제3세계의 인적 자원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한 인공지능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인공지능도 아까 문해력에서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을 단순한 우리가 그냥 어떤 가위나 망치 같은 도구로 그냥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도구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 자신도 변해가고 있고 이 새로운 읽기와 쓰기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단순히 그냥 질문을 넣으면 답이 나오는 기계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인공지능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인공지능이 어떤 글들을 생성해내는데 우리 인간이 여기서도 똑같이 생성이란 단어를 써요. 우리 인간이 생성되는, 만들어지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생성을 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읽기와 쓰기를 하면서 변화하는 존재인데 우리 자신은 변하지 않은 채로 인공지능에게서만 어떤 생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어떤 답을 그냥 얻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생성과 변화를 위해서 인공지능이라는 도구와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김성우 저자가 일관되게 계속 던지는 질문,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문해력, 무엇을 위한 리터러시, 무엇을 위한 인공지능, 심지어 또 영어 공부에 대한 책도 쓰셨어요. 그럼 무엇을 위한 영어 공부? 그러니까 이 질문을 계속 던지거든요.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책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응용 언어학자의 다채롭고 또 깊은 관점을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네. 이 화두는 안광복 선생님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죠. 김계월 작가님 얘기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똑같은 톤을 읽었어요. 근데 다만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어떤 대학생이 저한테 깊은 고민이 담긴 메일을 보냈어요. 그 메일이 뭐냐면 전자공학과 학생인데 코딩 숙제를 내줬대요. 프로그램 짜는 거를. 네, 선생님 제가 챗 GPT로 짰는데 그 조교 선생님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100명 정도 수강생이 있는데 3명의 적발이 됐다. 오늘 5시까지 이실직고를 하면은 다시 시험 볼 기회를 주고 학점은 B고 아니면 그냥 꾹 참고 안 걸리면은 A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짚히는 게 있었지만은 답신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조교가 왜 그런 메일을 보냈는지 알아요. 적발을 못하니까 보낸 겁니다. 본인이 잡을 수 있었으면 그런 그걸 윽박지를 이유가 없었겠죠.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쓰는데 그 문제가 사실 지금 시작된 문제가 아니라 1970년대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우리나라 수학 교육계의 문제. 전자계산기를 학생들이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문제의 사실 번영판이거든요. 전자계산기 써서 오류 없이 답을 낼 수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일본은 못 쓰게 합니다. 왜? 습이 밴다고 얘기를 해요. 계산을 하면서 이 암산 능력이 습에 배면서 뭔가 이렇게 몸의 변화, 정신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과정도 학습이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 챗 GPT로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챗 GPT를 학생들한테 공개를 할까 말까 계속 그 고민을 하는데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이게 과연 결과로 봤을 때는 맞죠. 그 안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걸 공부하면서 습입하면서 학생들이 바뀌는 측면이 있거든요. 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 굉장히 큰 철학적 화두인데요. 근데 김성우 교수님이 저는 좀 고마운 게 뭐냐면 이런 논쟁으로 가면 되게 논란이 챗 GPT가 문제야, 생성형 인공지능 문제야라고 얘기하는데 김성우 교수님은 굉장히 중립적이세요.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논의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거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책이 굉장히 두껍지만은 좀 이렇게 읽다 보면은 사실은 일관된 결론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거리를 계속 던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론이 뭔지 제가 한번 챗 GPT한테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나오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출판사에서 제가 일을 하니까 이렇게 원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문학상도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선이 돼요. 그 결정을 해요. 그러면 저희 대표님 물어보세요. 이거 안전하냐? 혹시 이제 챗GPT와 협업한 것이 아니냐? 전 모르죠. 네, 그게 이제 질문을 한다고 해도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인데, 근데 저도 약간 이 논지와 비슷했어요. 사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거잖아요. 쓸 수 있으면 쓰는 건데, 근데 아까 김겨울 작가님도 그렇고 이게 상호작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작년에 챗GPT 관련된 책을 기획을 해서 냈었어요. 문학 편집자인데. 나의 영어 해방일지라고, 그러니까 작가가 한국어로 썼는데 그걸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번역을 챗GPT랑 같이 한 거예요. 그 후일담을 낸 책이 바로 나의 영어 해방일지인데요. 제가 그걸 이렇게 만들면서 느낀 게 하나 있었는데, 우리는 보통 내가 이거 물론 번역하는 기능을 챗GPT가 해준 거죠. 근데 그게 대체되는 게 아니고요. 그 기능을 대체했지만 새로운 능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에디팅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심해야 돼요. 이게 맞는지, 그러니까 최종 오케이를 하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오케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기준이 되게 필요하고 엄청난 의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보통 글을 고칠 때 어떤 작가의 원고가 들어왔을 때 그 고치는 과정이랑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기능이 다른 하나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능 하나를 습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글을 챗GPT가 썼을 때도요, 이거를 그냥 제출할지 아니 이걸 내가 다시 고칠지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때 이 지점에서의 태도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모르긴 몰라도 이와 관련된 책은 앞으로 많이 나오면 많이 나왔지 안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이 시간에 정재수 박사님이 소개해 주신 책이 바로 민태기 교수가 쓰신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이었죠. 정말 재밌었어요, 그 책. 예, 그 후에도 인사 많이 들으셨죠? 네, 그 책은 그 방송 이후로 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고요. 그 전까지는 몰랐었는데 이렇게 재미있는 과학책이 있구나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에피소드들을 많이 회자해 주셔서 너무 즐거웠고요. 민태기 박사님이 연락이 와서 고맙다는 인사도 받았고 밥을 한번 살만도 한 굉장히 큰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즐거운 후일담을 들어봤는데 올해 방송이 나가고 나면 아마 이 책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우 선생님. 조용근 박사가 쓴 책인데요. 카이강의 다리 위에 조선인이 있었네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책 서문에 보면 저자가 이 책이 재밌다고 썼습니다. 맞아요. 근데 진짜 재밌습니다. 맞아요. 오늘의 우리를 규정한 역사적인 순간, 개화기부터 일제 강점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때가 왜 재밌었을까? 굉장히 암흑의 시대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오히려 분단과 전쟁을 겪으면서 섬나라가 돼버린 셈이잖아요. 근데 개화기부터 일제 강점기까지는 우리는 완전히 열려 있는 사회였어요. 뭐 바다로는 뭐 일본, 미국도 갈 수 있고 특히 이제 시베리아를 통해서 유럽까지. 그래서 선생님들 깜짝 놀라실 텐데 1920년대에 이미 유럽에 조선인들이 유학을 갔어요. 굉장히 글로벌한 삶을 살았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 있었던 그런 어떤 격동에 물론 당연히 일제 강점기 때문에 불행했고 또 대한제국이 결국 일제 강점을 당했기 때문에 불행했지만 그런 역사 속에서 굉장히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그 놀라운 역사적인 분투를 했는가도 알 수 있는데 이 책은 뭐 흥미로운 얘기도 있고 좀 비극적인 얘기도 있고 이제 이 콰이강의 다리 위에 조선이 있었는 그 영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콰이강의 다리. 그게 이제 태국에서 미얀마까지 가는 철도를 일본이 세우는 건데 그때 영국군을 동원해서 다리를 세우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원래 원작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영화 기억하시면 다리가 폭파되는데 원래 폭파는 안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글로벌했던 게 뭐냐면 일본군이 영국 포로를 동원해서 다리를 세우는데 조선인이 감시원이었어요. 이 책은 굉장히 가슴 아픈 게 조선인들이 이걸 감시를 했잖아요. 잘 감시하라고 감시를 받았고 잘 때리라고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영국 포로들 입장에서 보면 조선인들이 직접 본인들한테 모욕적인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 나중에 전범이 돼요. 이 조선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협조한 게 아니라 인간적인 면도 보이기도 하고 도망도 가고 무장봉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자가 그러는 거예요. 일단 물론 일본 제국주의의 가장 큰 역사적인 죄가가 있지만 구조적인 악 속에서 개인이 이런 것에 동원된 것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질문입니다. 또 이렇게 무거운 질문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 리 샹단이라는 여성이 나와요. 정말 국제적인 사건인데 리 샹단이라는 여성은 만주 일본이 그 세운 만주국 괴뢰 정부였잖아요. 만주국의 스타예요. 가수이자 배우로. 근데 누구나 다 당연히 리 샹단은 중국 여성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패망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협력한 중국인이 되니까 이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데 리 샹단이 나는 알고 보면 일본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뭐냐면 그 만철이라고 만철의 간부였던 아버지의 일본인 아버지의 딸은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국적은 일본인인데 아버지가 중국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 의형제가 있었는데 바로 아버지의 의형제한테서 자랐대요. 그러니까 중국어도 잘하고 중국 문화도 많이 알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쪽에서 이 여성을 내세워서 영화도 찍고 이렇게 되는데 이 여성이 말하자면 모택동의 그 중국 공산당 구성원까지 그 인기를 끌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편 전쟁을 주제로 한 영화를 찍었는데 당연히 그건 대동아 공영권적인 시각에서 찍었는데 중국 사람들을 어떻게 받았냐면 영국 제국에 맞섰던 우리의 용감한 중국인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와 다르게 수용이 되면서 일본 사람들, 만주국 사람들, 중국 사람, 심지어 조선 식민지의 조선 사람들까지도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영화 배우, 가수 활동하다가 또 할리우드까지 진출했대요. 그러고는 다시 일본에 와서 자민당의 참의원을 한 18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여성이 또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그 과오, 제국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선전원이 듣던 거인 과오를 자기가 인정하고 반성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 같은 소수민족, 피해가 민족에 대한 그런 어떤 지원하는 정치 활동을 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이야기가 정말 몇 개의 대륙에 걸쳐서 펼쳐지는 드라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그 우리가 뭐랄까 좀 분단 이후에 굉장히 좁아져 있는 그리고 이제 일본이나 미국 쪽으로만 생각했던 이 지리적 공간이 정말 전 세계로 확장이 되면서 우리 역사가 이런 격동의 역사 속에서 이런 넓이 속에서 불행도 겪고 희망도 얻었고 역사적인 윤리성도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저자 머리 말대로 정말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여성이 마타하리가 살았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느낌도 네. 좀 들더라고요. 네. 저는 이 책 약간 진짜 문학책처럼 읽었는데요. 여기 인물들도 많이 나오고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좀 비장하고 뭐 전반적으로 비장한데 그런 인물들도 있지만 그 보셨던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의 컨텐츠들도 나오고 그런데 제가 받았던 큰 인상 중에 하나는 이제 작법서를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소설들 작가들이 써 오면 그걸 같이 이제 편집을 하고 해야 되고 이제 문학 작품 분석하고 하려면 이야기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면 예외 없이 이야기하는 조언 만들기의 팁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캐릭터의 중요성인데 그 캐릭터에 있어서 모순의 감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캐릭터 안에 딜레마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잘 만든 캐릭터는
솔직히 그 안에 때려박을 수 있는 모든 딜레마가 다 들어가 있어야 정말 풍성한 인물, 선악이 네, 있고 선악이 공존하고, 네, 악하지만 선하고 선하지만 악하고, 이제 이런 캐릭터를 우리는 잘 만든 이야기 속에서 그 시즌을 거듭할 수 있을 만한 이제 힘이 있는 캐릭터라고 보는데요. 근데 사실 일상 현실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도 힘들거니와 인물을 그렇게 평가하기도 힘듭니다. 그냥 판단하고 싶잖아요. 이런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특히 역사적 인물에선 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책이 역사책이라는 게 되게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었을 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택과 성취라는 게 그가 어떤 구체적인 추구를 통해서 이룩한 것도 있지만 어떤 모순 속에서의 선택, 역사 안에서 어떤 반응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더 크게는 어떤 선악이라든지 흑백으로 캐릭터를 볼 수가 없다라는 이제 생각을 좀 가지게 돼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문학적이고 이 안에서 인물들을 골라가지고 컨텐츠로 만들면 또 너무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네, 거의 읽었어요. 보고일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많이 예, 그런 매력적인 인물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왜 그 저자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호오라든가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쓰려고 했다. 근데 진짜 읽다 보면 말씀 그대로 딜레마에 빠져요. 아, 이 사람은 가해자이자 동시에 피해자인데, 그렇죠? 그 역사자의 글쓰기를 진짜 볼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1차 역사 서 사료를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아주 그 구체적인 아까 말씀하신 막 모순적인 어떤 상황도 있고 아, 이 역사의 맥락 안에 한국인이 있었구나. 뭐 사운드 뮤직 같은 거 보면은 와 진짜 이 해군 장교가 원래 예전에 뭐 이런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었구나. 이런 거는 우리는 그냥 일상에서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 그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아주 흥미로운 대목을 그리고 우리가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을 펼쳐 놓았는데 판단은 우리가 하고 그렇지만 되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만들어 놓으신 그래서 그 역사 사회학의 대중서가 되게 적절한 그 줄타기를 잘한 책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이건호 선생님은 세 권의 책을 추천하시는데요. 마지막 책은 그 흔히 이런 말 하죠. 그 음성 지원되는 책. 저자의 목소리가 정확한 들리는 책입니다. 그렇죠? 네, 이종모 그 전 국립과천과학관 관장이 쓴 찬란한 멸종인데요. 이 책은 흥미로운 게 지금까지 지구에서는 5번에 걸친 대멸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게 6번째 멸종이고요. 멸종의 특징이 뭐냐면 지구 생태계의 최고 포식자가 멸종을 해요. 그러니까 6번째 멸종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 누가 멸종하냐? 호모 사피엔스의 멸종이에요. 그래서 지금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책을 쓰면 첫 번째 멸종, 두 번째 멸종 이렇게 순서대로 쓰잖아요. 근데 이 책은 거꾸로 썼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멸종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6번째 멸종을 먼저 쓰고 5번째 멸종을 쓰고 이렇게 거꾸로 가게 썼어요. 그러면은 인류가 멸종한 걸 누가 증언해야 되죠? 인공지능이 해줍니다. 멸종한 그 종이 주인공이에요. 1인칭으로 썼어요 또. 화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예. 그래서 단점은 근데 하여튼 그 멸종된 종이 주인공이어서 자기 얘기를 하게 이렇게 써갖고 스토리텔러적인 면을 보여준 거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재미있고 흥미롭지만 되게 중요한 것은 5번째 멸종까지는 자연적인 변화가 멸종을 일으켰어요. 그게 기온 변동, 대기 산성화, 산성 농도 하락 이렇게 3가지가 돼요. 그런데 6번째 멸종은 왜 지금 우리가 예측이 되고 있냐면 호모사피엔스가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쳐서예요. 지금까지는 환경이 영향을 미쳐서 5번에 걸쳐서 멸종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맞이할 거라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6번째 멸종은 인간이 지구 환경에 영향을 끼쳐서 멸종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종의 역사를 알게 되면 멸종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막았으면 좋겠지만 근데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데 지연시키는 거예요. 언젠가는 왜냐하면 이게 법칙이기 때문에 생태계의 최고 포식자가 멸종당하는 거는 지금까지 멸종의 법칙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지구 생태를 보면 호모사피엔스가 멸종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지연시켜야 한다. 이런 게 중요한 우리의 윤리적인 의무로 이 책에 묘사되어 있고요. 그러면
비극적 멸종이라지 왜 찬란한 멸종이라고 했느냐? 그 포식자가 멸종을 하면 다른 종이 발전하기 때문에 진화의 역사로 보면 생명의 다양성을 일구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호모사피엔스가 멸종을 한다니까 이게 비극적 멸종이지, 지구 생태의 관점에서 보면 포식자를 사라지게 하고 더 많은 종이 지구에서 자기 생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찬란한 게 됩니다. 흔히 말하면, 쉽게 말하면 공룡이 멸종되지 않았다면 호모사피엔스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공룡이 멸종당했기 때문에 결국은 진화 과정에서 호모사피엔스가 이렇게 포식자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멸종이 지구 진화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 건가, 이 얘기도 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섬뜩한 얘기를 참 재미있게 풀어내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 책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책인데, 저는 그 이유가 찬란 안에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멸종이 너무 중요한 이슈고, 그냥 멸종을 다뤘다고 하면 생태계, 자연에서 수많은 멸종을 다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당연히 기후 재난을 포함한 인류의 멸종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되게 이제 무거운 이야기인데 너무 궁금하죠. 알고 싶은데 그 동안의 책들은 진짜 무겁게 그 이야기를 다뤘죠. 근데 찬란하다고 말하는 순간 호기심도 들고, 도대체 멸종을 어떻게 바라봐야 찬란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책은 정말 경쾌한 어조로 사실 멸종은 그동안 계속 자연 생태계의 다양성을 만들어낸 생명의 또 다른 변화였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의미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찬란함을 붙일 수 있었던 건 30년 후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멸종하는 건 아니어서 조금 죄책감이 덜하고, 우리가 노력하면 더 지연할 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 여러 층위들을 담고 있어서 찬란한 멸종 되게 잘 지은 이름이 아닌가. 과학 콘서트 이래 최고의 제목이 아니었나. 저도 동의가 되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찬란한 멸종은 우리 김겨울 작가님이 추천하신 다음 책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멸종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잘 멸종하는 방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네, 제가 추천하는 책은 인류세에서 죽음을 배우다라는 책이고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문명의 종말에 대한 성찰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멸종하리라는 사실은 이제 변하지 않는 미래가 됐고, 그러면 어떻게 멸종해야 되지라는 질문을 이젠 던져야 된다는 건데요. 이 책은 기후위기를 다루고 있고, 또 인류세라는 단어가 제목에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과학책인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앞부분의 내용은 좀 구체적인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죽음을 배우다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저자가 주되게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 앞부분에서 얼마나 우리가 이 사태를 해결을 못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지연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했는데 지연을 못 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하죠. 이래저래 열심히 사람들이 막 시민운동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모여서 국제기구에서 논의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우리가 이걸 지연시킬 수 있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게 정말 쉽지가 않은 상황임을 일단 보여주고, 근데 마치 우리는 죽음을 모르는 존재들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더 큰 풍요를 누려야 되고, 모든 자원은 영원할 것 같고, 모든 자원을 계속 쓰고 더 많은 돈, 더 많은 풍요, 더 많은 어떤 물질적인 자원, 이런 것들을 향해서 온 인류가 더 나은 삶을 얻겠다는 생각으로 막 달려가는데, 근데 거기에 빠져 있는 게 뭐냐 하면 인간은 죽는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이 사실에 대한 성찰이 전혀 없이 그냥 계속 우리가 더 나은 뭔가, 더 풍요로운 뭔가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체제와 어떤 성장의 지향을 가지고 계속 간다면,
결코 기후위기를 지연시킬 수도 또 멸종을 지연시킬 수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죠. 그래서 이 저자가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풍요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기만 할 게 아니라 잠깐 멈춰서 어떻게 죽을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종이 죽을 건데, 우리 종이 다 같이 이제 멸종을 조금씩 맞이할 건데 어떻게 이 멸종을 맞이할 거냐, 어떻게 죽을 거냐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이걸 지연시키는 노력 자체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이전까지 인간들이 수많은 인간이 죽어왔잖아요. 역사적으로 다 죽었죠. 정말 많은 인간들이. 근데 이 죽어간 사람들이 이미 보여준, 우리에게 준 교훈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인간이 유한하고 인간 삶을 그런 눈으로 다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줘왔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멈춰서 그 죽어간 인간들이 준 교훈을 다시 확인해보고 우리의 죽음을 생각할 때야만이 비로소 지금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버리고 어떤 끝없는 풍요가 아니라 무엇을 멈춰야 할지를 비로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버리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다. 죽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자아, 미래, 확실성, 애착, 쾌락, 영속성, 안정을 버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 내가 영원히 뭔가를 누리고 싶고 내 자아가 너무 확고하고 내가 더 뭔가를 집착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언젠가 죽는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이 다 같이 천천히 맞이하고 있는 이 멸종을 잘 이제 지나가 보자. 지연시킬 수 있으면 더 지연시켜 보고 우리도 어떤 찬란한 멸종으로 잘 가보자라는 제안을 하는 그런 인문 에세이입니다. 네, 안광복 선생님 사실 죽음이야말로 철학의 제일 주제 아닙니까? 그 죽음은 그 모든 책을 재밌게 하는 최고의 MSG예요. 죽음이 들어가는 순간에 일단 본질적인 게 확 들어갑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이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그건 그냥 중2병 스토리예요. 왜냐하면 줄리엣이 13살이거든요. 근데 제가 죽음을 예찬하는 건 물론 전혀 아니고요. 일단 죽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문제의 본질이 딱 보이거든요. 근데 이 책이 굉장히 좀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제가 봤을 땐 이건 것 같아요. 이 책이 굉장히 짧잖아요. 좋은 책일까요? 나쁜 책일까요? 이 책을 읽다가 머리카락이 75%를 상실할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좀 난도가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 그러냐면은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보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 책이 굉장히 깊은 책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내일 내가 죽는다면 나한테 가장 본질적인 게 뭐지? 이게 첫 번째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유언장을 쓴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록될 것 같냐? 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돈을 많이 번다. 그리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른다. 이거보다는 내가 어떤 좋은 사람이었냐를 담고 싶어 하잖아요. 후세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냐. 그걸 이 책에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책이 상당 부분 이 깊은 얘기를 압축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생략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느꼈어요. 이게 뭐냐면 상당히 그 AI 시대에 맞는 어떤 그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 로이스 크레턴이라는 분이 이런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벌들이 그 벌집을 옮기기 위해서 날아갈 때 벌들끼리 토론하지 않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저기로 왜 옮겨야 되는지 내가 세 가지로 설명해 줄게 이러지 않거든요. 서로 다른 춤을 추는 거예요. 어떤 벌은 저기 사과나무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추고 어떤 벌은 저기 가까운 데 가는데 제트로 치고 이러다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다가 마침내 하나의 목소리를 통일해 되면서 그쪽으로 날아가거든요. 지금 인류 문명이 뭐냐면은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모든 사람이 자기 의견을 빠른 속도로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로 이제 벌들이 붕붕거리는 것처럼 자기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러다 보면은 목소리가 모여서 인류 문명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가 있는 방향이 정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김겨울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기후 위기라든지 종말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벌들이 괜찮다고 이렇게 원을 그리고 춤을 추고 있으니까 나도 원을 그리면서 춤을 추고니 이런 모양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종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멸종한 이후에 인류가 어떻게 기억될지를 남아있는 인류한테 우리가 어떻게 기억될지를 생각한다면 남들이 원이라고 그리고 춤을 출 때 다르게 춤을 출 수 있는 용기를 갖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책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좀 그 생각보다 이 짧지만 깊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속도는 많이 안 나가요. 그래서 아마 정재승 선생님께서 추천하신 저 두 권을 2주 안에 볼 수 있다면 이 책은 한 2달에 걸쳐서 읽어야 되는 그리고 많은 깨달음을 얻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읽으라는 얘기예요? 읽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곱씹으면서 천천히 독서 토론을 하면서 읽으셔야 되는 그런 책이에요. 제가 사과를 해야 되는 차례인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한번 느끼지만, 선생님 말씀하세요. 아니 그 죽음이 MSG라는 말씀하셨는데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비극이에요. 네, 비극의 생명은 정말 깁니다. 근데 이 기후위기, 기후변화 관련된 이야기도 언젠가 누군가 노벨문학상을 받으면 기후위기와 관련한 정말 중요한 플롯을 누군가가 먼저 제안하겠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마도 이런 죽음에 대한 상상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사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설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로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신을 제거한 멸망론이다 뭐 이런 이미지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약간 종교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이 설득력 안 되는 얘기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 두 권을 읽으면서 들었어요. 왜냐하면 종교가 힘들면 갑니다. 이게 안 풀리고 정말 죽을 것 같으면 먼저 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죽음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죽음을 도구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게 종교적 성찰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멸망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게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통해서 자꾸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보다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비극성, 그다음에 멸망에 대한 죽음에 대한 어떤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도구로 우리 이 큰 지구 환경이라는 걸 좀 생각해보게 하는 되게 중요한 플롯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예. 역시 그 문학 평론가라서 또 플롯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옮겨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들이 다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거든요. 독자로 하여금 계속 묻게 만드는데 실은 책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질문하잖아요. 네. 일상에서 살다 보면 내가 나한테 질문할 때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럴 네.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책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아닌가요? 그럼요. 사실 오늘 다 추천해드린 책들이 되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어떤 능력을 가져야 이 시대를 적응하냐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가 무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모른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내가 모른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접해야만이 내가 모른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할 땐 책이죠.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거나 다르게 생각했거나 모르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고 그럴 때 내가 알지 못했던 거구나.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구나 라고 나를 인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챗GPT를 쓰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제가 아는 거를 물어봤을 때는 재미가 없어요. 그건 약간 대결의식이에요. 네가 얼마나 똑똑한 놈인지 제가 건방진 짓이지만 근데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걸 물어봐서 답이 나오면 물어볼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모르는 거를 물어봐서 답변을 하면 계속 물어보게 돼 있어요. 계속 물어봐서 정말 챗GPT가 좀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인간이었다면. 그래서 물어봐서 어디까지 와요. 근데 이제 아직은 우리말 자료를 잘 못 읽으니까 어떤 한계에 이르기는 하는데 오히려 그 과정에서 제가 정리해서 제가 찾았어요, 답을. 그러니까 이거라는 거야. 실제로 제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인공지능한테 교과서를 읽혔더니 훨씬 더 성능이 좋아졌다는 얘기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 메타인지라서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도대체 어디서 키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끊임없이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는 문제적인 그 가치를 갖고 있는 책들이다. 그런 걸 읽을 때 비로소 이런 능력이 키워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생이란 물음표와 느낌표,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에 어떤 순간들을 의미한다고요.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물음표를 던지는 책들을 만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마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그에 못지않은 수많은 느낌표를 찍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리딩 코리아는 3부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